나는 매일 똑같은 길을 걸었다. 고물상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버려진 창고였다. 부서진 가구, 녹슨 철판, 깨진 유리 조각들.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자식들은 오래전에 나를 버렸다. 한때 내 이름 앞에 붙었던 판사, 대법관 같은 단어들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도 내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나를 피해 걸었고 심지어 나를 거지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손에 쥔 건 고작 몇 푼의 고물과 비라도 오면 녹물 섞인 빗물이 처마를 타고 흐르는 걸 그냥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는 삶. 그게 나였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날 오후 고물상 앞에 낯선 차가 섰다. 광택이 반짝이는 고급 세단. 이곳에선 볼 수 없는 차였다. 창문이 내려가더니 낯선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혹시 박영섭 씨 맞으신가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남자는 차에서 내려 내게로 다가왔다. 잠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나는 뒷덜미를 긁적이며 말했다.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대법관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생겨 정중히 모시라는 명을 받고 찾아뵈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 늙은 거지한테 무슨 대법관이야. 30년도 더 지난 얘긴데. 하지만 남자는 흔들림 없이 다시 말했다. 여전히 대법관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분은 오직 대법관님뿐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다. 나는 고물상 안쪽에 놓여있던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잊고 있었던 이름, 묻어두었던 과거. 남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박영섭 귀하께 대법원 특별 소환장.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십 년 동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잊힌 이름이 다시 불렸다. 차에 올라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만에 고물상 밖을 나서는 기분이었다. 남자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 흘렀다. 문득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순간들, 수백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밤새워 있던 밤들, 정의와 양심, 그리고 국민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내렸던 판결들. 하지만 그만큼 적도 많았다. 거대한 재벌을 상대로 소송을 승소시켰을 때, 검은 돈을 거절했을 때, 나는 이미 적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가족들에게 협박이 갔고, 자식들은 내게 등을 돌렸다. 결국 나는 스스로 법복을 벗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세상은 나를 잊었고, 나도 세상을 잊었다. 그런데 지금 그 세상이 다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차가 멈췄다. 도착한 곳은 어딘가 으리으리한 대형 건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어디지?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대법원 별관입니다. 대법관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문을 열고 내렸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밟는 법의 세계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기억이 다시 피어올랐다. 복도에 퍼지는 왁자지껄한 소음, 구두가 바닥을 때리는 또각또각 소리, 그리고 공기에 스며든 잔잔한 긴장감. 그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때 동료였던, 그리고 이제는 후배가 된 판사들이었다.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다. 대법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번 건 쉽지 않습니다. 서류를 받아 펼쳤다.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거대한 재벌과 권력자들이 얽혀있는 부패 스캔들.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했고 누구도 감히 판결할 수 없었던 사건. 그들은 말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금, 대법관님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나는 말없이 서류를 덮었다. 30년 전에도 나는 비슷한 선택 앞에 섰었다. 그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법복을 벗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좋소. 이번엔 나부터 지키지. 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넘기면 넘길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거대 로펌의 이름들, 권력자의 서명이 찍힌 문서들, 비밀리에 거래된 돈의 흐름.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하고 있었다.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후배 판사가 말을 걸었다. 대법관님, 이 사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30년 전에도 그 질문을 들었네. 후배 판사는 멈칫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감당 못 해냈지. 가족을 지키려 했으니까. 잠시 침묵. 하지만 지금은 다르네. 나 혼자니까.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지. 후배 판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나는 일어나며 말했다. 그 서류. 법정에 넘기게.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진심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목숨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목숨. 젊은이. 이미 나는 버릴 목숨으로 살았네. 살아봐야 고물상 구석에서 녹슨 철판이나 뒤적이는 인생이었다고.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법정에 서게. 예전처럼.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네. 며칠 후 대법원 법정.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숨죽이며 앉아 있었다. 언론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TV 카메라들이 삼엄하게 움직였다. 나는 법정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머리는 맑았다. 상대는 거대한 재벌 그룹. 그들의 변호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로펌. 나는 맨손이었다. 법복 대신 낡은 양복 한 벌에 지팡이 하나.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박영섭 대법관님, 선서하십시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오른손을 들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 외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판사는 내게 질문했다. 박 대법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입을 열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힘 있는 자를 위해? 아니면 힘없는 자를 위해? 내 대답은 분명하다. 법은 힘없는 자의 마지막 방패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0년 전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법복을 벗었네. 하지만 오늘 나는 다시 법복을 입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잊혀진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말이야. 법정은 숨을 죽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사건 내 손으로 판결하겠네. 법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어떤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겠네. 그 순간 법정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재판이 이어졌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서서 서류를 흔들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기업과 수천 명의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습니다. 판결 하나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경제적 파장?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제 때문이 아니네. 법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네. 만약 부패한 권력과 자본이 그 존엄을 짓밟는다면 우린 그걸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법정 안이 다시 웅성거렸다. 나는 천천히 목례를 하고 차분히 앉았다. 상대 측 변호사는 이내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판사는 다시 질문했다. 박 대법관, 이 사건에 대한 귀하의 최종 판단은 무엇입니까?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인 사기와 약탈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내 말에 상대 측 변호사는 항의했다. 이해 있습니다. 대법관님께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는 단호히 끊었다.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네. 누구도, 나 자신조차도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네. 그때 방청석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났다. 그는 거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다. 그가 조용히 걸어 나와 내 앞에 섰다. 박 대법관님, 예전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정의,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세상은 변했지. 하지만 법과 양심은 변하면 안 되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당신은 이 판결로 많은 걸 잃게 될 겁니다. 명예, 생명까지도. 나는 지팡이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명예도 생명도 이미 잃은 몸이네. 내게 남은 건 오직 정의뿐이네. 순간 법정 안이 숨죽였다. 나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문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거대 재벌과 로펌의 불법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대 측은 즉각 항의하고 항소를 준비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첫 번째 균열이었다. 거대한 성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첫 번째 판결이 내려진 직후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랐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판결을 내렸다는 흥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벨을 누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한때 내가 판결로 해고시킨 적이 있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법관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대법관님께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이런 일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시죠.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다발.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를 쳐다봤다. 30년 전에도 비슷한 걸 받았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때는 거절하셨지만 이번엔 생각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법관님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살려고 법을 버렸으면 30년 전에도 버렸지. 지금은 그런 것에 흔들릴 나이가 아니네. 그는 웃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틀어지면 다음은. 그는 일부러 말을 흐렸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네. 돌아가게. 그는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봉투를 들고 돌아섰다. 그가 떠난 뒤 문을 닫고서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창밖을 보니 낯선 검은 차량 한 대가 골목에 서 있었다. 감시였다.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30년 전에도 겪었던 일이다. 밤늦게 창밖을 보니 골목 끝에 담배 연기.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없이 숨소리만 들렸다. 협박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협박은 곧 그들이 두렵다는 증거라는 것을. 나는 차를 다시 따르고 심호흡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정도 협박에 흔들릴 거였으면 진작 무너졌겠지. 다음 날 법정으로 향하는 길. 길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노골적인 감시와 위협. 나는 개의치 않고 걸었다. 법정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건드렸다. 낯선 남자였다. 그는 귓가에 바싹 대고 속삭였다. 이 사건에서 손 떼세요.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다칠 겁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게 나의 약점이자 강점이지. 남자는 말없이 물러났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며 나는 생각했다. 30년 전에는 지키려는 게 많아서 버텨야 했고 지금은 지킬 게 없어서 무서울 게 없었다. 이것이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법정 안은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피고 측 변호인단이 쳐놓은 철벽 같은 서류 더미를 넘겨보며 그 이면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동원해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들었다. 하지만 나는 30년 전 법복을 벗으면서 이미 다짐했었다. 언젠가 다시 법정에 선다면 그땐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증인, 나오십시오. 증인석에 앉은 이는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지 않았다. 기업, 내부 고발자. 그는 한때 이 거대 재벌의 재무 담당이었고 모든 불법 거래를 목격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증인석 쪽으로 다가갔다. 괜찮습니다. 내 말에 고발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인단이 일어나 외쳤다. 이건 명백한 회유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고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네, 제가 봤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문서 조작과 뒷돈거래. 그리고 그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피고 측 변호인은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돌아와 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첫 번째 균열이 아니라 이제 무너질 준비가 되었구나.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 대법관님, 이번 판결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법이 바로 서야 세상도 바로 섭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접근해 오는 걸 봤다. 차가 내 앞으로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어두운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다음은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준비하세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네. 차는 빠르게 사라졌다. 다시 무거운 긴장감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끝까지 밝혀질 것이다. 며칠 뒤 다시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민사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어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30년 전 대법관이었던 내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었던 기밀 자료. 그 안에는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재벌의 불법 경영과 정경 유착의 흔적이 있었다. 내가 사직서를 낼 때 굳이 이 파일을 숨겨뒀던 이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나는 파일을 천천히 펼쳤다. 법정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도, 방청객들도, 그리고 피고석에 앉은 재벌 총수도 숨을 삼키며 내 손짓을 지켜봤다. 나는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말했다. 30년 전 나는 무릎 꿇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이 법정에서 다시 무릎 꿇지 않겠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돌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이 파일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지금 이 사건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피고석 변호사들은 허겁지겁 서류를 뒤적이며 소란을 피웠다. 나는 법정의 증거 파일을 제출했다. 이 자료는 당시 불법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로비스트 명단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이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문제다. 판사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물 접수. 방청석이 술렁였다. 피고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 자료는 불법 수집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시에도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였네. 다만 공개하지 않았을 뿐. 그리고 이 법정은 진실을 밝히는 곳 아닌가. 판사는 이에 기각을 선언했다. 그 순간 피고 총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한 방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30년 동안 억눌렸던 진실이 지금 눈앞에서 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매일같이 재벌 총수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검찰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피고 기업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나는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았다. 사법부가 사라진 정의를 바로잡았습니다. 어떤 기자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낡은 고물상 창고에 앉아있던 나에게 후배 판사가 찾아왔다. 그는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법관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하고자 한 일은 충분히 해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충분한 건 세상이 판단할 일이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신 덕분에 공개된 추가 증거입니다. 해외 조세 피난처 계좌, 위조 문서, 비자금 거래 내역까지 결정타가 될 겁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자료들은 차가웠다. 수십 년을 숨겨온 거대한 비리의 실체. 그제야 나는 작게 웃었다. 이제야 끝이 보이네. 며칠 후 검찰은 재벌 총수와 고위 임원들을 전격 기소했다. 법정에서 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자들이 쇠락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이 모든 세월의 무게가 내 어깨에서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일동 유죄, 징역 20년, 15년, 12년. 법정은 술렁였고 그들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30년. 기다림과 침묵. 그리고 싸움. 그리고 이제 거대한 몰락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언론과 대중들은 나를 정의의 대법관이라 불렀다. 거리에서 나를 알아보는 이들이 생겼고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물상 창고는 여전히 낡은 모습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내게 더 이상 숨어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나는 후배 판사의 권유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 설립을 준비했다. 이름 없는 노동자,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느니. 나는 책상 위에 새겨진 내 이름을 천천히 쓸어봤다. 박정우. 한때 세상이 외면했던 이름. 한때 나 스스로도 버렸던 이름. 이제 그 이름이 다시 일어섰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낡은 법복을 입고 나는 단상 위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의는 때로 무너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나는 그제야 미소 지었다. 30년 전 무너졌던 이름. 이제 그 이름은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재단 설립 이후에도 일상은 평화롭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얽히고 설킨 뿌리 깊은 부패의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재벌 총수가 몰락하고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지만 그들의 자리를 대신한 또 다른 권력자들이 생겨났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정의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날 낡은 고물상에 한 봉투가 도착했다. 익명의 제보. 봉투 안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자금 흐름을 담은 문서와 폐쇄된 재단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다. 30년 전과는 다른 얼굴들이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또 다시 이 길을 가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나는 재단 이사진을 소집했다. 그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사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책장에서 30년 전 쓰던 법전을 꺼냈다. 먼지를 털고 한 페이지를 펼쳤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전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 새벽녘.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새로운 싸움은 곧바로 시작됐다. 검찰에 자료를 넘긴 후 수사는 전격적으로 확대됐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언론은 연일 특종을 터뜨렸다. 나는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재판장이 아닌 증인의 자격으로. 방 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고 중계 카메라가 법정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30년 전 저는 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법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진실은 단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법정 안이 숨죽였다. 내가 꺼낸 자료들은 단순한 비리 목록이 아니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법을 농락했고 수십 년 동안 부와 권력을 세습해왔다. 그들의 죄는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도 모자랄 정도였다. 피고석에 앉은 이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법이란 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검찰 측 변호사가 묻는다. 당신이 이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언젠가 이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하루, 이틀,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다. 끝없이 이어진 증언과 증거 제출. 마침내 선고일. 법정은 다시 가득 찼다. 판사는 중압감에 짓눌린 듯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일동, 유죄. 징역 25년, 20년, 18년. 법정은 술렁였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긴 싸움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싸움도 끝났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마지막이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고물상으로 돌아왔다. 낡은 창고 문을 열자 햇살이 먼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텅 빈 고물상 안,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이 나를 비췄다. 주름진 얼굴, 세월에 지친 눈빛. 나는 그 앞에 앉아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누구인가? 30년 전 나는 대법원장이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부당함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 뒤로 나는 이름 없이 살아왔다. 폐지를 주워 연명하고 세상의 뒷골목을 떠돌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내 이름을 되찾았다. 박정우. 나는 정의를 믿었고 정의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잃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내가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질문에 조용히 답했다. 나는 법의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 고물상을 정리하고 나온 뒤 나는 오랜 친구의 부름을 받았다. 정우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그가 이끈 곳은 한 구석진 동네의 무료 법률 상담소였다. 낡고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줄을 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절박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누구에게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박 선생이라 불리며 억울한 사연을 듣고 조언하고 도왔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법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함께 싸우자고. 세월은 흘렀고 나는 더 이상 법복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의 무게가 자리하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나는 여전히 고물상 앞을 서성였다. 그곳은 내가 다시 일어선 자리였다. 한때 세상이 버렸던 이름. 이제는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난 이름.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여전히 박정우다. 그리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한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